루비 책밤. 여러분 안녕하세요. 루비예요. 아직도 루비 책방 힘들게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냥 무료 구독하세요.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구독이고요. 이 종 모양 버튼을 누르시면 알림 설정이 된답니다. 지금 루비 책밤 무료로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고요. 편안하게 계시다가 알림이 띠링 울리면 업로드된 영상 시청하시러 놀러오세요. 그럼 오디오북에서 만나요. 박완서 소설 전집 결정판.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 지은이 박완서. 출판 세계사. 낭독 성우 루비.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 토파보기. 1983년 하반기를 올린 이산가족 찾기 운동.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쓰라림을 되새겨주며 7월 한 달을 더욱 뜨거운 여름으로 달구어 놓은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 29일로 만 한 달이 됐다. 예상외로 국내외의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 이 운동은 그동안 5,500여 건의 재회를 이뤄졌고 이젠 텔레비전 방송 외에 이산가족 병부가 만들어지고 상설 만남의 광장이 세워져 지속적인 운동으로 정착돼 가고 있다. 지난달 30일 KBS의 1회 방송용 특별 기획물 이산가족을 찾습니다의 방영으로 시작된 이 운동은 행정기관, 대한적십자사 등과의 협조체계가 이루어져 전국적으로 총 18만 7천여 건이 접수됐다. 동아일보 1983년 7월 30일. 죄의식과 안정된 삶의 욕구로 타인의 아픔을 모른 척한 사람들. 1983년 6월 30일 밤 10시 15분 KBS에서는 특별기획 프로그램으로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를 방송했다. 90분의 단발성 기획이었다. 그러나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방송사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엄청난 전화가 빗발쳤고 사람들이 방송국으로 찾아오기 시작했다. 방송은 새벽 3시까지 연장되었다. 그리고 그 후 138일간이나 이어졌다. KBS 본관 여의도 광장 바닥은 이산가족을 찾는 벽보로 뒤덮였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30년 만에야 본격화된 운동이다. 만남의 기쁨 뒤에 각자 떨어져 온 30년 동안 벌어진 학력과 소득격차, 재산권 등의 문제가 따를 것을 전문가들은 조심스레 예측하기도 했다.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는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1982년에 1년간 한국일보에 연재된 작품이다. 인간 심리에 대한 치밀한 묘사를 통해 인간의 욕망과 가족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곱씹게 해주었다. 1984년 동명의 제목으로 배창호 감독 연출, 안성기, 이미숙, 유지인 주연으로 영화화되어 흥행에 성공했으며 프랑스 낭트 영화제 본선에 진출했다. 1988년 KBS 2에서 드라마로 방영되었다. 작가의 말. 이 소설은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일보에 연재했던 소설이다. 6.25 때 헤어진 수지와 오목이라는 이산자매 얘긴데 불행히도 생전에 만나지 못했다. 지금과 같은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쪽이 보고도 못 본 척했기 때문이다. 만남이란 일방적으로는 이루어지지 못한다. 공교롭게도 책 뒤에 붙이는 글을 쓰려는 참에 KBS의 이산가족 찾기가 한창이라 연일 눈물 마를 날이 없다. 그 이름에 아직도 생생한 원한이 서린 청천강에서, 임진강에서, 흥남부두에서, 미아리고개에서, 거제도에서 헤어졌다 30여 년 만에 만난 혈육이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할 때마다 덩달아서 오열을 걷잡을 수가 없다. 내가 소설로 만든 비극보다 현실의 비극이 훨씬 처절했다. 영상 매체의 기동성과 박진한 현장감은 상대적으로 언어의 무력을 통감케 한다.
오랜 세월 그리던 혈육이 만나는 걸 볼 때마다 눈물 짓고 나서 생각하니 우리가 정말 울어줘야 할 것은 만남의 기쁨이 아니라 아직 못 만난 사람들의 통한이 아닐까 싶다. 아직 못 만난 사람들이 혈육의 이름을 크게 쓴 표지판을 든 손이 와들와들 떨리고 있고 그 얼굴엔 오랜 세월의 신산과 기다림이 화석처럼 굳어있다. 만일 그들이 찾는 혈육이 어디선가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이럴 때의 못 본 척은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다 싶다. 그렇다면 그 정도의 도움으로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여지껏 못 만났던 것은 또 무슨 까닭일까? 그건 우리 모두가 그들의 딱한 사정을, 그들의 찾아 헤맴을 못 본 척했기 때문이 아닐까? 수지의 이기주의, 안일주의가 우모기를 못 본 척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의 팽배한 이기하는 마음, 무사안일하려는 마음이 그들을 못 본 척했기 때문이 아닐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전파의 위력도 그런 못 본 척까지 미치진 못한다. 거기에 무학의 설 자리가 아직 남아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이 이야기는 그런 못 본 척 이야기다. 전쟁이나 이데올로기가 만든 단절 못지않게 비인간적인 그런 못 본 척에 의해 생긴 단절 이야기다. 이 소설이 신문에 연재되는 동안 독자로부터 자주 들은 요구는 제발 오모기를 그만 불쌍하게 해달라는 거였다. 그런 요구를 들어주지 못한 변명을 그때 같은 신문을 통해 이렇게 말했었다. 오모기가 너무 불쌍해서 상심한 독자가 있다면 오모기를 우리 모두가 그동안 좀 더 잘 살기 위해, 좀 더 안일하기 위해 짐짓 외면하고 망각한 것들의 편린으로 봐주기 바란다고. 같은 말로 발문을 삼고자 한다. 내 책을 민음사에서 내게 되어 기쁘다. 수고해주신 민음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1983년 7월 박완서. 1983년 민음사에서 출간된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 초판 작가 후기. 1. 한 옛날에. 바깥 날씨는 밝고 고요했다. 거실의 녹두색 양탄자 위에 투영된 레이스 커튼의 꽃무늬가 자체의 명암처럼 미동도 안 했다. 멀리 은빛으로 번들대는 강을 향해 경사가 급한 동네가 한눈에 들어오는 거실이었다. 손질이 잘된 마당에 푸른 수목을 배경으로 깜짝 놀라도록 영롱한 빛깔로 피어난 퀸 엘리자베스의 머문 햇살은 도탑고 화려했지만 어쩐지 볼록렌즈로 모은 빛처럼 불안해 보였다. 불안해 보이긴 수목의 푸르름도 마찬가지였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강렬하고 신경질적으로 햇살을 거역하던 이파리들이 갑자기 풀이 죽고 유순해져서 햇빛에 아양을 떨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푸르름 사이에 골고루 스민 조락의 조짐을 눈가림할 수는 없었다. 초가을이었다. 거실에서 뜨개질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돋보였다. 남편은 혼자서 바둑판을 끼고 앉아 바둑책을 보고 있었다. 심각하고 골똘한 모습으로 봐서 3, 4급쯤 돼 보였다. 두 아이는 팝콘을 버석버석 씹기도 하고 여기저기 흘리기도 하면서 그림책을 보고 있었다. 둘 다 사내아이였다. 대여섯 살 전후의 형제 중 형은 이미 한글을 깨친 듯 만화책에 열중하고 있는데 동생은 자기 그림책엔 처음부터 흥미가 없는 듯 휙휙 넘기기만 하다가 슬금슬금 형을 귀찮게 굴기 시작했다. 자기 그림책을 형이 보는 만화책 위에 포개놓으며 읽어달라고 떼를 쓰기도 하고 만화책을 큰 소리로 읽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형은 몇 마디 그렇게 해주기도 하고 적당히 피하기도 하면서 제 할 짓을 계속하는 솜씨가 형답게 의젓하기도 했지만 개구쟁이 동생한테 줄창 당해본 솜씨임이 역력했다. 이런 형제를 간간히 말없이 바라보는 부부의 눈길은 정겹고
부드러웠다. 자식을 사랑하되 잔소리는 최소한으로 억제하려는 교양미가 넘치는 부부였다. 어느 청명한 일요일 오후에 이들 네 식구의 일가 단란은 쇼윈도에 전시된 것처럼 하자 없이 완벽했고 괴어있는 물처럼 도무지 변화의 가망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어른들이 모처럼 만든 이런 화평의 시간이 5살짜리 개구쟁이한테까지 쾌적한 것은 아니었다. 아이들을 살맛나게 하는 건 괴어있는 낙원이 아니라 개구멍이라도 좋으니 변화할 수 있는 돌파구였다. 형을 아무리 지분거려도 소용이 없자 아우는 마침내 형이 보고 있는 만화책을 획 낚아채서 도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곧 성난 형에게 붙들린 아우는 만화책을 몸으로 덮치고 포복하면서 간간히 손을 배 밑에 넣어 책을 찢어내기 시작했다. 이 새끼가 형이 참고 참았던 분노로 작은 난로처럼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이런 형이 재밌나 죽겠다는 듯이 아우는 깔깔대며 책을 찢어내는 짓을 계속했다. 마침내 형이 아우를 깔고 앉아 패주기 시작했다. 포복한 자세로 형에게 대항하기가 불리해진 아우가 아프다고 엄살을 떨다가 아빠 엄마에게 구원을 청했다. 혼자 두는 바둑에서 홀연 묘기라도 터득했는지 무릎까지 치며 삼매경에 빠져있던 아빠는 싸우는 형제를 흘끗 한번 바라보았지만 여태껏의 방임주의를 바꿀 만큼 대단한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았다. 엄마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들이 시끄럽게 구는 통에 소매의 꽈배기 무늬가 헷갈린 것에만 신경을 쓰다가 문득 뜨개질을 내던지고 일어섰다. 무서운 얼굴이었다. 여보, 왜 그래? 아이들 싸움보다 아내의 무서운 얼굴에 놀란 남편이 부르짖었다. 아내는 대답 대신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아이들한테로 돌진해서 작은 아이로부터 큰 아이를 떼어냈다. 그리고 큰 아이의 멱살을 잡고 모질게 따귀를 때리기 시작했다. 아내는 돌연 미친 여자처럼 흥분하고 있었다. 큰 아이가 아프기도 하고 겁에 질리기도 해서 나동그라지자 엄마는 그 위에 발길질을 가했다. 갑자기 벌어진 이 괴상하고 처참한 사태에 놀란 건 작은 아이였다. 작은 아이가 엄마의 발길질 밑에 몸을 던지면서 엄마의 발에 매달렸다. 엄마는 작은 아이를 검부러기처럼 가볍게 뿌리치고 다시 큰 아이를 짓밟으려 들었다. 두 아이가 동시에 울면서 힘을 합해 엄마에게 대들기 시작했다. 겁에 질린 아이들과는 딴판으로 엄마의 얼굴엔 어두운 쾌감이 미소처럼 번지고 있었다. 어떤 사태든지 이해하고 검토하기 전에는 절대로 간섭하거나 개입하는 법이 없는 냉정하고 신중한 성격의 남편이건만 이 영문 모르게 격렬한 난장판에 무조건 덤벼들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는 얽히고 설킨 산모자로부터 가까스로 아내를 떼어냈다. 아내는 힘을 못 다 푼 폭력배처럼 아이들을 향해 벼르면서 어깨로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남편은 이런 아내를 온 힘을 다해 부둥켜 안은 채 눈짓으로 아이들을 제 방으로 몰았다. 남편은 비록 그에게 붙잡혔을 망정 아직도 무한한 힘이 용서슴치는 것처럼 살집이 가닥가닥 떨고 있는 아내에게 왈칵 혐오감을 느꼈다. 당신 미쳤어? 아이들한테 도대체 그게 무슨 짓이오? 석이가 여기를 죽일지 몰라요. 석이를 더 혼내줘야 돼요. 아내는 섬뜩하도록 배타적인 얼굴로 남편을 노려보고 말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석이하고 여기는 2살 터울의 친형제간이야. 우리들의 아들이고 좀 개구쟁이들이긴 하지만 요새 아이들 치곤 얌전한 편이야. 서로 우애도 있는 편이고. 석인 7살이에요. 7살이 어쨌다는 거야? 동생을 죽일지도 몰라요. 미쳤군. 정말 미쳤어. 한 번만 더 그런 소리를 하면
당신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겠어. 남편이 차갑게 말했다. 넓고 반듯한 이마에 짜증스러운 주름이 잡혔다. 당신 얼굴이 무서워요. 제발 그런 얼굴 하지 말아요. 꿈에 볼까 겁나요. 아내의 안색이 차츰 재색으로 돌아오면서 주눅든 목소리를 냈다. 꿈이라니 말인데 지금 못된 꿈을 꾼 거 아니야? 백주에 눈 뜨고 꿈을 꾼다면 기분이 썩 좋은 건 아니지만 당신이 방금 아이들한테 한 짓을 제정신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나아. 경멸하는군요. 봐주려는 것뿐이야. 석인 7살이에요. 그래서? 미운 7살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 소리를 하고 싶어? 남편이 역정이 지글대는 소리로 고함을 치며 아내를 노려봤다. 그 나이에 저지를 수 있는 악에 대해 어른들이 너무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알고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우리 어른들한테는 있어요. 아내의 얼굴에 다시 핏기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아이들 장난을 침소봉대해도 분수가 있지. 더 여러 말 하면 정말 정신병원에 쳐넣고 말겠어. 남편이 잔혹하리만큼 냉담하게 말했다. 그러나 아내는 별로 개의치 않았다. 저는 당신보다는 7살이란 나이에 대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겠지. 당신은 아동심리학을 전공했으니까 당신이 전공한 그 대단한 학문이 당신에게 고작 그런 것을 가르쳐 줬디까? 구역질이 나는군. 제가 한 공부까지 비웃지 말아요. 그것과 이 문제는 조금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럼 어디서부터 그 기발한 발상이 비롯됐소? 저에게도 7살 적이 있었으니까요. 나에게도 7살이 있었소. 7살이 되기 전에 죽지 않는 한 누구에게나 7살은 있지. 내 7살은 당신의 7살하고는 달라요. 어느 누구의 7살하고도 달라요. 아내가 구호를 외치는 투사처럼 한껏 씩씩하고 자신있게 목청을 돋았다. 나는 남편이 속삭이듯이 낮게 그러나 오장에 스미도록 저력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내는 문득 남편의 넓고 반듯한 이마에서 그의 차가운 마음이 갈고 닦은 보석처럼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은 환각에 몸을 떨었다. 나는 당신 7살 때 누굴 죽이려 했다고 해도 상관하지 않겠소. 그렇지만 당신의 7살로 남의 7살을 헤아리지 말기를 바라오. 더군다나 우리 아들의 7살을 헤아리고 간섭하는 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으니 그리 알아요. 말을 마친 남편이 다시 바둑판을 껴안으며 바둑책을 펴들었다. 아이들 방에선 아이들이 텔레비전 채널 때문에 싸우는 소리가 들리다가 곧 고교 야구를 중계하는 소리로 바뀌었다. 창밖의 풍경은 낯익고 정다웠다. 멀리 흐르는 듯 멎어 있는 듯 잔잔한 은빛 강과 강변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는 빛깔도 모양도 색색까지의 지붕과 푸른 정원수들이 오후의 부드러운 햇빛 속에 새벽녘 구들목의 온기 같은 감칠맛 있는 따스함을 지니고 펼쳐져 있었다.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내가 왜 이러지? 아내는 자신의 심상과는 너무나 이질적인 평화로움에 의해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다. 그리고 방금 부린 추태를 생각하고 심한 수치감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자신의 이런 혼란을 남편이 너그럽게 토닥거려 주길 바랐다. 바둑판으로 쏟아져 내린 남편의 차갑고 반듯한 이마가 그녀의 이런 갈망을 냉소하는 것처럼 보여 그녀 역시 허둥지둥 배타적인 기품을 회복하고 뜨개질 거리를 집어들었다.
남편과의 사이가 지금보다 훨씬 부드럽고 달콤했을 적에도 그녀가 정말로 위로받고 싶을 때 위로받지 못하긴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위로받을 수 없다는데 이골이 난 나머지 위로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기가 센 여자로 스스로를 다스렸을 뿐 자기의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가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아예 하려 들지 않았다. 그녀가 참말로 위로받고 싶었다면 그녀의 7살을 그렇게 꽁꽁 움켜쥐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녀에게도 7살 적이 있었다. 7살이 되기 전에 죽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7살을 피할 수 없듯이. 한수지의 7살은 배고픔과 함께 시작됐다. 그녀의 7살은 끔찍했다. 수지는 은행원 한남석 씨의 일남 이녀 중 가운데였다. 오빠 수철이는 한참 위였지만 동생 수인과는 2살 터울이었다. 수인은 수인이란 이름보다는 오목이란 별명으로 더 많이 불렸다. 3대 독자인 한남석 씨는 맞선 볼 때 여자의 얼굴보다는 엉덩이에 먼저 눈독을 들일 정도로 다산성의 아내를 원했다. 자기 대에서 자손을 크게 번창시켜야 한다는 특별한 사명감에 불타고 있었다. 첫 아들을 낳고 8년 만에 얻은 수지는 그런대로 반가웠지만 한 해 걸러 또 딸인 데는 실망이 컸다. 이름도 안 짓고 출생신고도 안 하고 내버려 두면서 다음에 아들 낳으면 둘을 함께 신고하면 된다고만 말했다. 이름 없는 딸은 오목조목 예쁘게 자라 엄마가 먼저 오목이라고 불렀고 어느 틈에 식구들이 다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 오목이는 4살 때 비로소 수인이란 이름을 얻어가지고 한남석 씨의 이녀로 호적에 올랐다. 한남석 씨가 그의 호적에 이남 대신 이녀를 올리는 치욕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목이가 4살이 되도록 아우를 못 본 까닭도 있었지만 가족 수당이 빠져 그만큼 봉급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이었다. 대대로 검약한 가풍에 이제에도 밝아 한남석 씨는 알부자로 소문나 있었다. 한남석 씨는 이런 소문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겨서 남보기에 어렵게 살려고 애를 많이 썼다. 한남석 씨가 자신이 알부자로 소문나는데 속수무책이었던 것처럼 6.25가나 세상이 살벌해지면서 알부자가 반동분자로 둔갑하는 것에도 속수무책이었다. 그 나이에 은행 대리라면 사회적 지위로 봐서 결코 남을 앞질렀다고는 볼 수 없었다. 한남석 씨로서는 오히려 남에게 여러 번 양보하고 밀려났다는 남모르는 열등감마저 품고 있었다. 그러나 알부자라는 건 그 세상에선 곧 악질적인 착취 행위의 결과임을 면할 수 없었다. 그는 그들이 부드러운 미소의 가면을 쓰고 있던 동란 초기에 벌써 악질 반동의 낙인이 찍혀 붙들려가서 매맞고 풀려나기를 여러 번 되풀이했다. 다만 연명만이 기적 같은 나날이었다. 그러다가 전세가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불리해지고 그들이 드러내놓고 그악스러워지면서 또다시 붙들려간 한남석 씨는 돌아오지 않았다. 알아볼 만한 그들의 기관은 이미 불타거나 철수해서 없어진 뒤였다. 그럴듯한 소문도 없이 한남석 씨는 감쪽같이 없어졌다. 세상의 종말처럼 시뻘겋게 불타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는 게 남은 식구들이 고작 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한남석 씨가 맞선 보고 첫눈에 다산성이라고 점찍은 한씨 댁은 남보기엔 다산성이면서 실상은 그렇지도 못한 여자가 항용 그렇듯이 묻어나기만 하고 맺힌데도 모진데도 없는 여자였다. 울망졸망한 어린 것들을 데리고 혼자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지만 저절로 죽어지기 전에 목숨을 끊을 만한 연려적인 도끼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석 달 동안에 겪은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으므로 그저 꿈이었으면, 제발 꿈이었으면 하면서 꿈결처럼 몽롱하게 꿈속처럼 책임없이 하루하루를 이어갔다. 그들의 세상이 끝났건만
한시댁의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악몽은 그녀의 자구책 같은 거였다. 그들이 폐주하면서 반동들을 쏴 죽여서 한꺼번에 쓸어넣은 구덩이가 뒷산에서 발견됐다는 소문이 역병처럼 흉흉하게 온 동네에 퍼졌다. 행방불명된 사람들의 가족이 시신이라도 확인하려고, 아니 시신만은 안 돼 있음을 믿어보려고 핏발선 눈을 부릅뜨고 너도 나도 뒷산으로 치닫는데 한시댁이 단신 따라 나선 것도 용기라기보다는 꿈속 같은 몽롱한 의식 때문이었다. 구덩이는 그 속의 것이 여기저기서 비죽될 만큼 얇게 덮여 있어서 발견하기도 쉬웠고 파헤치기도 쉬웠다. 죽은 사람들은 차곡차곡 누워있기도 하고 고추 서거나 물구나무 서 있기도 했고 절반으로 꺾여 있기도 했다. 아직도 안 죽은 사람이 불사조처럼 목청껏 울며 사지를 퍼득대며 살아나기도 했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 죽은 사람을 땅 위로 끌어올려 한 줄로 뉘었다. 죽어서 하늘 보는 무수한 사람 속에 한남석 씨는 섞여 있지 않았다. 그 끔찍한 역사를 위해 힘을 합쳤던 사람들이 희망과 절망으로 양분됐다. 같은 목적으로 차마 못할 어려운 일을 함께한 집단 사이에 이런 분열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순식간에 이루어졌고 잔혹하리만치 선명했다. 시신의 무더기 속에서 자기 식구를 발견한 사람은 절망의 통곡을 하고 못 발견한 사람은 새로운 희망에 부풀어 남의 통곡을 반주 삼아 발걸음도 가볍게 그곳을 등졌다. 죽음에 비해 행방불명은 너무도 찬란한 희망이었다. 한시댁의 몽롱한 의식은 경련하듯이 세차게 기쁨을 느꼈다. 그러나 곧 그들의 소나기 속에서 살아있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 깨달으면서 절망적인 공포감에 사로잡혔다. 몇 번 붙들려 갔다가 풀려났다가 하는 사이에 한남석 씨의 심신이 얼마나 엉망으로 망가져 있나를 한시댁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희망도 절망도 할 수 없는 상태. 희망과 절망에서 사정없이 육신을 찢기는 것 같은 고통 때문에 그녀는 거의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다. 아이들 때문에라도 정신 차리고 몸을 돌봐야 한다고 친척들이 격려도 하고 타이르기도 했지만 한시댁에겐 아이들이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수복된 서울의 가을은 순식간에 가고 동짓날 설한풍이 미리 몰아치면서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다시 불리해졌다. 군이 작전상 후퇴를 거듭하자 서울 사람들도 미리미리 피난 보따리를 챙기기 시작했다. 수업 못 미쳐 농촌의 분홍인 한시댁의 친정에서 딸의 갑작스러운 불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지 우선 그쪽으로 합쳐서 전세를 관망하자고 제안해왔다. 한시댁은 마다할 이유도 기력도 없었다. 아이들을 최소한으로 입히고 먹이는 일마저 힘겹고 귀찮아서 거두고 사랑하는 일은 숫째 포기 상태였다. 그런 일을 떠맡기기엔 친정처럼 만만한 데도 없었다. 그러나 합치고 보니 대식구였다. 전세는 날로 우리에게 불리해져 서울 사는 일가 부치들이 그 집을 정거장 삼아 모여서 숨을 돌리기도 하고 전세를 점치기도 했다. 여름의 경험으로 일단 한강만 건너면 누구나 숨을 돌리고 느긋해질 수가 있었다. 한시댁의 친정집에선 인심 좋은 분홍답게 아무리 많은 군 식구가 북적대도 싫은 내색 안 하고 배불리 먹이고 등 뜨뜻하게 재웠다. 끼니마다 두리기상이 여기저기 놓이고 고봉으로 담은 구수한 잡곡밥과 우거지국과 짭짤한 김치깍두기가 푸짐하게 나왔다. 누구나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먹자마자 곧 헛헛해했다. 어른들은 그래도 체면이라는 게 있어서
제 몫에 밥 한 그릇을 비우고는 남기기가 못해서 억지로 다 먹은 척이라도 할 수 있었지만 아이들의 헛헛증은 적나라했다. 끼니를 못 참고 걸근 데다가 끼니 때가 되면 남의 밥그릇까지 탐내는 문자 그대로 아귀 다툼이 벌어졌다. 먹어도 먹어도 허기가 진 아이들은 몸은 비쩍 마르고 배만 맹꽁이처럼 불렀다. 수지도 오목이도 그런 아이들이었다. 이들 자매는 그래도 이 집 군식구들 중에선 가장 가까운 외손녀들이어서 외할머니가 끼니 외에도 구매구매 주전부리까지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빠진 허기증은 오히려 다른 아이들보다 더하면 더했다. 남편을 졸지에 잃은 슬픔과 수많은 비명의 죽음을 목격한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한 한시댁은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거의 포기하고 있었다. 애정의 공백 상태가 수지와 오목의 허기증을 곱절로 만들고 있는지도 몰랐다. 난리가 나면 어른은 배골아 죽고 아이들은 배 터져 죽는다더니. 어른들은 끼니 때마다 개눈 감추듯이 제 밥그릇을 비우고 어른 밥그릇을 넘보는 아이들을 이렇게 개탄하면서도 몇 숟갈의 밥을 자식들을 위해 덜어주는 걸 잊지 않았다. 그러나 수진의 삼남매에겐 그렇게 해줄 어른이 없었다. 맞이인 수철이는 이미 중학생이고 또 자존심이 대단한 소년이어서 이 까닭모를 아귀다툼에서 초연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초연할 수 있는 게 고작일 뿐 누이 동생들을 돌볼만하진 못했다. 돌보기는커녕 걸신 들린 누이 동생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 나머지 누이 동생들을 미워했고 어떻게든 못 본 척 피하려고만 들었다. 자연히 어린 수지와 오목이가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허기증을 다스리는 방법은 둘이 전혀 달랐다. 수지는 밥이나 군것질을 될 수 있는 대로 아껴가며 오래 먹음으로써 먹는 즐거움을 오래도록 즐기려 들었고 오목이는 눈을 까뒤집고 먹이를 한꺼번에 삼키고 나서 남의 것까지 빼앗아 자기 뱃속에 양적으로 많이 쳐넣는 것을 수로 삼았다. 오목이의 이런 그악스러운 허기증에 가장 많이 당하는 건 수지였다. 눈 깜빡할 새 제 밥그릇을 비운 오목이는 수지의 밥그릇에 코를 박았고 하나씩 나누어준 찐고구마도 막무가내 둘을 먹으려고 들었다. 어른들은 자기나 자기 아이가 오목이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수지가 빼앗기도록 부추기었다. 세상에, 수진 착하기도 하지. 동생하고 나눠 먹는 것 좀 봐. 어른들은 이렇게 수지가 오목이한테 빼앗기는 것을 심통한 재롱 보듯이 즐겼다. 또 수지 좀 봐라. 2살 터울밖에 안 되는 동생한테 언니 노릇을 얼마나 잘하나. 기특하고 앙증맞기도 하지. 이렇게 자기 자식을 타이르는데 수지를 본보기로 삼기도 했다. 수지는 보통 아이였다. 갑작스러운 애정의 공백 상태에서 오목이와 마찬가지로 심한 허기증을 앓고 있는 보통 아이지 어른들이 추켜 세우는 것처럼 특별히 착한 아이가 아니었다. 보통 아이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만들어준 착한 아이 노릇을 그만둘 수도 없었다. 수지는 마치 몰입꾼에게 몰리듯이 착한 아이 노릇에 몰리고 있을 뿐이었다. 오목이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착한 아이 노릇에 지친 수지는 문득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 방정맞은 생각은 한 번 떠오르기가 잘못이었다. 뒷간에까지 졸졸 따라다니며 온갖 시중을 다 시키고 얻어맞고는 역성을 들어달라고 보채고 빼앗기고는 빼앗아 달라고 들들 볶아먹고도 부족해. 언니의 먹을 거란 먹을 것은 당연한 권리처럼 약탈해가는 동생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날아갈 듯한 기쁨을 느꼈다. 수지는 그 기쁨에서 본능적으로 어둡고 두려운 것, 죄의 냄새 같은 걸 맡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자제하려 들었다.
그러나 7살 먹은 계집애가 스스로 억제하기엔 벅찰 만큼 격렬하고 매혹적인 게 그 기쁨 속엔 있었다. 수지는 자주자주 그 기쁨을 맛보았다. 아니, 기쁨에 휘둘렸다. 아무리 좋은 소리, 아름다운 노래도 거듭해서 들으면 싫어진다고 한다. 아무리 기발한 상상도 되풀이하는 사이에 시들해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오목이만 없었으면 하는 공상에 따르는 기쁨은 거듭될수록 새로워졌다. 그 속에 감추어진 죄의 냄새 때문이었다. 마치 음식에 섞인 알맞은 향신료가 입맛을 새롭게 하듯이. 남보기에 수지는 변함없이 오목이의 착하고 어른스러운 언니였다. 제목까지 오목이에게 먹이고 오목이를 역성들고 오목이의 온갖 생떼와 응석을 받아주었다. 어른들은 이런 수지를 칭찬하고 부추기는 것만 갖고는 미안했던지 오목이를 미워하기 시작했다. 착한 것을 괴롭히는 것을 미워하는 것으로 착한 것에 대한 거룩한 의리를 지킨 것처럼 자위하려는 것 같았다. 어른들은 오목이를 징그러운 짐승 보듯이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으슥한 곳에서 오목이를 주먹질하거나 모질게 알밤을 먹이기도 했다. 그러다가 만일 수지한테 들키면 일대 소동이 벌어졌고 어른들은 크게 망신을 당해야만 했다. 오목이한테 순하고 착한 언니일 뿐 아니라 오목이를 괴롭히거나 해치려는 어떤 힘에도 수지는 가차없이 용감했다. 오목이에게 눈을 긴 어른의 눈을 더욱 불타는 눈으로 노려보았고 오목이를 주먹질한 어른의 손을 앙칼지게 핥히거나 물어뜯기도 했다. 그럴수록 오목이는 나쁜 아이가 되고 수지는 착한 아이가 되었다. 아무도 수지가 그런 방법으로 오목이만 없었으면 하는 자신의 마음과 싸우고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 수지의 싸움은 여의치 않았다. 어린 마음에 결코 그런 계산까지 한 게 아니었건만 결과적으로 자신의 나쁜 마음을 교묘하게 은폐하고 오히려 남들의 동의를 얻어내고 있었다. 수지는 남들도 다 오목이를 미워하고 오목이가 없기를 바라고 있다는 걸 알아내고 싶었던 것이다. 엄마의 무관심과 여러 사람의 미움 속에서 오목이는 더욱 먹어도 허기가 지는 아귀가 돼갔다. 외할머니까지도 오목이의 맹꽁이처럼 부른 배를 마치 자귀가 난 짐승의 배 보듯이 징그럽게 바라보며 진저리를 치는 게 고작이었다. 작전상 서울까지 내놓았다는 소식과 함께 마을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수진의 외가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은 더 남쪽으로 내려가기 위해 보따리를 싸고 마지막으로 서울을 뜬 피난민들이 대량으로 마을을 통과했다. 날씨는 표독하리만치 추운데 어느새 해가 바뀌어 수진은 7살, 오목이도 5살이 돼 있었다. 수진의 외가에 머물러 있던 친척들은 더 남쪽으로 내려가기 위해 모조리 떠났다. 외가 식구들 중에는 젊은이는 미리 떠나고 외할머니와 수진의 4 식구만이 남게 되었다. 그렇다고 집이 빈 건 아니었다. 막판에 서울을 비운 피난민들이 물밀듯이 밀려와 날 저물면 빈방, 헛간, 추녀 끝 가리지 않고 드세고 날 밝으면 떠났다. 외할머니가 끝까지 집에 남아있던 것도 그들 마지막 피난민들로부터 가산과 양식을 지켜보려는 집념 때문이었다. 이런 북새통에 수지는 오목이 손목을 잡고 외갓집을 빠져나왔다. 어디나 사람들이 넘치고 있었다. 이고 지고 손수레를 끄는 사람들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끝없이 이동하고 있었다. 마치 경류처럼 더불어 흐르는 방향을 감히 거스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빈사의 늙은이를 남의 집 추녀 끝에 남겨놓고 떠난 식구들도 있었다. 엄마의 치맛꼬리를 놓친 아이가 목이 쉬게 울부짖어도 한 번 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이를 업고 보따리를 인 여자가 보따리만 이고 진 여자를 보고 무자식 상팔자라고 부러워하기도 했다. 수지는 이 모든 것을 눈여겨보며 오목이 손목을 잡고 자꾸만 집에서 멀어졌다. 언니야, 그만 집에 가자. 배고프다. 오목이가 불안한지 보채기 시작했다. 조금만 참아. 언니가 떡도 사주고 엿도 사줄게. 수지는 오목이에게 살짝 돈까지 보여주며 달랬다. 먹을 것을 사준다는 바람에 마지못해 끌려오던 오목이의 발길이 씩씩해졌다. 그러나 곧 다시 보채기 시작했다. 배고파. 떡 어딨어? 엿장수도 없잖아. 조금만 참아. 그런 건 다 시장에 가야 있으니까. 곧 시장이 나올 거야. 오목이의 발걸음이 다시 씩씩해졌다. 그러나 곧 또 보채기 시작했다. 언니야, 집에 가자. 배고프고 춥다. 수지는 말없이 자기가 입고 있던 윗도리를 하나 벗어서 오목이에게 더 입히고 장갑까지 벗어서 더 끼워줬다. 그러면서 농촌을 벗어나 그들이 살던 서울처럼 길이 넓고 집들이 붙어있는 대처로 들어서게 됐다. 대처는 그 대처가 생긴 이래 그렇게 많은 사람을 받아들여 보기가 처음인 듯 무질서와 아비규환의 속수무책인 채였지만 그런 혼란과 아우성은 어딘지 내리막길이었다. 왜냐하면 몰려든 피난민들은 잠시도 거기서 머물러 있으려 들지 않고 앞을 다투어 그곳을 벗어나 더 남쪽으로 내려가려 들었고 빠져나가는 수에 비해 몰려드는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었으니 말이다. 남쪽으로 내닫는 피난민들의 발길은 마치 사신의 차가운 손이 곧 덜미를 잡을 것처럼 황망해져 어떤 일에도 망설이거나 뒤돌아보지 않았다. 설사 피난 보따리 중 가장 귀한 거, 자기 자식을 빠뜨렸대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수지는 그 난리통에 식구들을 잃은 아이를 여럿 눈여겨보았다. 대처는 대처답게 그 난리통에도 떡장수도 있고 엿장수도 있었다. 수지는 떡과 엿을 사서 동생에게 주었다. 오목이는 그것을 아귀아귀 먹어치웠다. 수지는 속주머니에서 작은 놀이개를 하나 꺼냈다. 은으로 된 작은 표주박 모양이다. 칠보를 입힌 것으로 수지가 돌 때 찬 수염낭에 할머니가 달아준 서너 가지의 놀이개 중 그때까지 남아있는 단 하나의 것이었다. 할머니는 그 놀이개들을 수지의 염낭에 달아주면서 너희 고모 돌 때 달아주었던 거란 감상 어린 말을 부언했지만 수지가 돌 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을 리는 만무했다. 세상이 평화로울 때에 한시댁 역시 대수롭지 않은 물건도 유래를 따져 소중히 간직할 만큼 섬세한 성품은 못 되었다. 아무렇게나 굴려서 다 없어지고 은표주박 하나가 경대 서랍에 굴러다니던 걸 수지가 속구장난할 때 가지고 놀게 되었다. 수지 역시 피난길에까지 그것을 가지고 다닌 건 그것이 무슨 보물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오목이가 그것을 몹시 갖고 싶어하기 때문이었다. 그 은표주박은 오목이가 먹을 것 외에 탐낸 단 하나의 것이었고 수지가 오목이에게 끝내 양보하지 않은 단 하나의 것이었다. 실상 7살이란 나이는 어른도 먹을 것이라면 덮어놓고 치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난리통에 2살 터울밖에 안 되는 동생에게 먹을 것을 모조리 양보하고 의젓하기엔 가당치도 않은 나이였다. 겉으로 착한 언니 노릇을 제 아무리 훌륭하게 연기했다고 해도 속으로 상처까지 없을 수 없었다. 수지는 오목이가 먹을 것 외에 갖고 싶어하는 단 하나의 것을 양보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의 상처를 달래려 들었다. 수지가 그것만은 내주지 않을 거라는 게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오목이도 그것을 갖고 싶은 것만은 잘 참아냈다. 참을수록
그건 대단한 보물이 돼갔다. 두 계집애의 미묘한 갈등이 꼭 은행할 만한 은표주박에게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진귀한 보물 노릇을 시키고 있었다. 오목이는 그걸 한번 만져보는 꿈을 자주 꾸었고 수지는 그걸 잃어버리는 꿈을 꾸었다. 오목이에게 길몽이, 수지에겐 흉몽이었다. 그 대단한 은표주박 놀이개를 꺼내보는 수지의 얼굴에 마음이 얼음장 같은 어른의 미소가 감돌았다. 그게 보물이 아니란 극비를 실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노련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곧 먹을 것을 빼앗길 때 같은 애처로운 체념과 언니다운 양보심을 최대한으로 발휘한 착하디 착한 얼굴로 그것을 오목이 소나귀에 쥐어주었다. 너 가져. 오목이는 악착같이 휘어잡았던 언니의 옷자락을 스르르 놓고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았다. 그게 뭐라는 걸 확인하자 그걸 가지라는 말이 믿기지 않아 언니를 쳐다보았다. 언니야, 뭐라고? 너 가지라니까. 정말? 오목이는 그 꿈같은 사실에 도취해서 청홍의 칠보 무늬가 신비하게 반짝이는 은표주박을 두 손으로 애무했다. 오목조목한 예쁜 얼굴이 기쁨으로 빛난다. 마지막 피난민의 물결이 경랑처럼 드센 한가운데에서의 일이었다. 수지는 자연스럽게 오목이의 손목을 놓쳤다. 혼자가 된 수지는 허둥지둥 사람 사이에 휩싸여 오목이로부터 멀어졌다. 너무 서둘다가 하마터면 고꾸라져서 어른들의 발길에 짓밟힐 뻔하기도 했다. 동생의 손목을 놓치고 따로따로가 된 지 얼마 만인지 문득 수지는 동생을 부르기 시작했다. 수인아! 수인아! 이미 동생과는 멀어질 대로 멀어진 뒤였지만 동생이 가까이에 있대도 알아듣지 못했을 것이다. 수인은 동생의 본명이었지만 호적에만 그렇게 올랐을 뿐 식구들 사이에서도 그 이름으로 동생을 부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수인아! 수인아! 수지는 거의 울상이 되어 목맨 소리로 동생을 찾아 헤맸다. 오목이란 입에 오른 호칭 대신 호적상의 이름이 왜 하필 그때 떠올랐는지 모를 일이었다. 그 이름은 황망 중 생급스럽게 떠오른 이름 같기도 하고 미리미리 계획된 용이 주도한 음모의 일환 같기도 했다. 뜨거운 피가 흐르는 심장에 차가운 비수가 꽂히듯이 무참하게 간교한 지혜가 자신을 관통하는 것을 수지는 어린 마음에도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수인아! 수인아! 수지의 목맨 목소리는 슬픈 울음으로 바뀌었지만 끝내 수인을 오목으로 바꾸어 부르진 않았다. 수지는 동생을 찾아 끝없이 헤매는 것 같으면서도 착실하게 집을 향해 귀환하고 있었다. 앞을 다투어 나무로 밀리고 있는 피난민들은 수지의 울부짖음에 무관심했다. 누굴 찾니? 하고 물어보는 어른도 없었다. 피난의 행렬을 홀로 역행하고 있는 작은 계집애를 짓밟고 지나가지 않는 것만 다행이었다. 수지가 외가로 돌아왔을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외할머니와 수지네 식구들도 피난을 떠나려고 보따리를 이고 진 채 수지와 오목이가 없어져서 난리였다. 수철이는 그동안의 조바심을 분풀이하느라고 다짜고짜 수지를 때리기부터 했다. 외할머니가 수지를 감싸며 오목이의 행방을 물었다. 수지는 목쉰 목소리로 울고 발버둥쳤다. 수지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밑도리와 장갑까지 동생에게 이미 벗어주었기 때문에 몸은 꽁꽁 얼고 얼굴은 푸릇푸릇 동상에 걸린 채 너무 울고 상심해서 몰라보게 오그라들었고 눈은 불안과 죄책감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대답 대신 계속해서 울고 몸부림치기만 했지만 어른들은 사태를 대강 알아차리게 됐다. 수지야, 오목이년 등살에 장거리까지 나갔다가
그만 북새통에 고년을 잃어버린 게로구나. 이 노릇을 어쩌지? 하필 이 통에 애가 없어질 게 뭐람. 고년은 끝내 애물이라니까. 어른들 판단으로 수지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모기를 나무라는 일방 어른들은 결코 피난길을 늦추려 들지 않았다. 마을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중공군이 얼마나 잔인하다는 소문은 팔순의 안진뱅이 노파가 육순의 아들의 지기에 올라앉아 피난을 떠나게 했다. 그들은 딸 하나를 잃은 것보다 마지막 피난의 대열에서 뒤처져 중공군에게 덜미를 잡히는 게 더 무서웠다. 자, 떠나자. 오모기는 가면서 찾을 수밖에 없지 않겠니? 외할머니가 마녀처럼 냉담하고 간교하게 명령했다. 어리 빠져 등신이 다 된 한시댁은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았다. 기진에서 일단 너드룩했던 수지가 다시 까무러칠 듯이 울고 몸부림쳤다. 동생을 못 찾은 채 차마 못 떠나겠다는 수지의 비통한 한거에 할머니도 감동해서 눈물을 찍어냈다. 오모기뇽 극성도 유별났지만 수지가 동생 아끼는 우애도 예사롭지 않더니만 오한 이런 생이별이 있으려고 어린 것들이 그랬나? 할머니는 벌써 오모기와의 생리별을 기정사실로 삼으면서 이렇게 잠깐 심란해했다. 수지는 더욱더욱 서럽게 울었다. 수지의 비탄은 지나가던 남이라도 잠시 발길을 멈추고 덩달아 서러워해주고 싶을 만큼 절절했다. 그러나 난리통이었다. 선택은 죽기 아니면 살기가 있을 뿐이었다. 살기 위한 선택은 아무리 비인간적이라도 정당했다. 떠나라. 할머니가 최후 통첩처럼 엄격하게 말했다. 수철이가 수지를 잡아 끌었다. 수지는 엄청난 슬픔과 자책 끝에 정신이 나간 것처럼 멍한 얼굴로 허청허청 끌려갔다. 가끔 목구멍으로 끄륵끄륵 이상한 소리를 내며 혹시나 하는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대며 동생을 찾는 일을 단념 못할 때마다 할머니도 덩달아 쇳된 소리를 냈다. 오모가. 그러나 아이만도 못하기가 싫어서 괜히 그래 보는 말마금에 지나지 않았다. 이미 피난민은 드문드문해져 길 잃은 아이가 휩쓸려 다닐만 하지 않았다. 할머니도 수지도 똑같이 거짓말쟁이였다. 다만 할머니의 거짓이 허술한 데 비해 수지의 거짓은 완벽했다. 수지는 문득문득 자기 자신까지 속여먹을 수가 있었다. 길 잃고 헤맬 오모기를 생각할 때마다 치받치는 서름은 절절했고 가슴을 애는 가책도 동생을 놓쳤기 때문이지 일부러 놓았기 때문이 아니었다. 실상 급한국에 어서 사지를 벗어나 살 길을 찾아야 한다는 집념 외의 것은 모조리 거짓이라도 그만이었다. 살 길은 오로지 어서 발길을 재촉해 앞서간 피난의 대열을 좇는 일뿐이었다. 난리통에 고립된다는 것처럼 무서운 일은 없었다. 오모기를 잃어버리는 일이 그토록 수월할 수 있었던가. 생전 처음 볼 만큼 많은 사람들의 아비규환 때문이었는데 언제 그랬더냐 싶게 국도는 쓸쓸하게 비어 있었다. 국도까지만 나가면 피난의 대열에 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수진의 식구들은 크게 낙담했다. 오모기 고년 때문이라니까. 잘 없어졌다. 그런 애물은. 할머니는 그들이 낙오하게 된 탓을 오모기에게 뒤집어 씌우며 저주도 서슴지 않았다. 그들처럼 처진 피난민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었다. 드문드문 만났다가도 곧 헤어졌다. 황망이 그들을 앞질러 갔기 때문이다. 그들은 수지 때문에 아무래도 어른들끼리의 걸음만 못했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오모기가 없어진 걸 터놓고 다행스러워했다. 오모기 고년 잘 없어졌지. 걸리기에도 업고 가기에도 반지 빠른 나이거든. 피난통에 5살이란 나이는 걸릴 수도
업을 수도 없는 애매한 나이라는 의미밖에 지니지 못한다는데 수지는 전율했다. 그러나 곧 속으로 미소하며 편안해졌다. 자기 역시 7살이 된 지 며칠 안 됐고 걸음이 시원치 않아 지금 식구들을 뒤처지게 하고 있었다. 자기 역시 할머니가 마음 한번 먹기 따라서 얼마든지 내버려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수지를 두렵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편안하게 했다. 수지는 좀 전에 혼자서 감쪽같이 저지른 나쁜 짓에 유력한 공모자를 얻은 기분이었다. 난리통의 모든 사람들은 공모자였다. 인두껍을 쓴 짐승이었다. 좋은 세상 같으면 7살 먹은 계집애의 상식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걸 수지는 순식간에 쉽게 받아들였다. 이제 드문드문 만날 수 있었던 피난민조차 만날 수 없게 됐다. 앞뒤로 희게 뻗은 국도가 턱없이 광활하게 느껴지면서 내 식구의 마지막 피난민은 피난을 가고 있는 게 아니라 국도의 소실점이 끌어 잡아당기고 있는 것처럼 의식 없이 일정한 보조로 앞으로 가고 있었다. 수지는 수철이에게 무섭다고 말하려다 말고 참았다. 잔뜩 경직돼 있는 수철이의 모습이 자신의 무서움증을 참기에도 힘겨워 보였기 때문이다. 엄마도 할머니도 마찬가지였다. 제각기의 몸무게만큼, 아니 먹은 나이만큼의 무서움에 짓눌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문득 수진의 식구는 한때의 피난민과 섞이게 되었다. 땅에서 솟은 것처럼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사람이 몹시 그리웠었는데도 막상 사람들을 만나니 조금도 반갑지 않았다. 막연하면서도 확실하게 그들은 불길한 냄새를 지니고 있었다. 헤어져 다시 고립되고 싶었다. 그러나 그들의 보조는 수진애와 똑같아서 좀처럼 헤어질 수조차 없을 것 같았다. 수진의 식구는 서로 똘똘 뭉쳐서 서로의 무서움증을 확인하는 게 고작이었다. 무서움증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이 고조됐을 때였다. 어디선지 비행기 한 대가 날아왔다. 공기가 온통 쇠붙이로 돼 있는 것처럼 한 대의 비행기가 공기와 마찰하는 소리는 지긋지긋한 쇳소리였다. 순식간에 새로 만난 피난민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영문 모를 쇳소리에 혼비백산한 수진의 식구들만이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펄쩍펄쩍 뛰기도 했다. 마치 국도가 커다란 키가 되어 가련한 네 식구를 들까불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잠깐의 일이고 비행기가 엄청난 크기로 확대되면서 그들을 겨냥하고 달려든다고 느끼면서 그들은 제각기에 서 있던 자리에 납작하게 엎드렸다. 기총소사의 굉음도 그 뒤의 정적도 꿈만 같았다. 감쪽같이 없어졌던 피난민들이 다시 땅에서 솟은 것처럼 우뚝우뚝 일어나 아무 일도 없었던 양 앞으로 전진했다. 다시 고립됐다고 느끼면서 비로소 식구들을 찾기 시작했다. 내 식구 중 한 명, 엄마가 죽어 있었다. 한시댁의 죽음은 참혹했다. 할머니와 오빠가 몸부림쳐 우는데도 수지는 따라 울지 않았다. 천벌이다. 아, 천벌이다. 수지는 말똥말똥한 정신으로 자기가 천혜의 고아가 됐음을 이렇게 받아들였다. 그것은 차마 눈뜨고는 못 볼 참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지는 말똥말똥한 시선으로 그것을 보았고 비로소 속속들이 편안해지고 있었다. 나쁜 짓을 하고 응분의 벌을 받았을 때처럼. 그 후 나이 먹음에 따라 다만 먹을 것을 빼앗기는 게 싫어서 동생을 일부러 내다 버렸다는 걸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었다. 7살에 차마 그럴 수 없는 일이었다. 더군다나 그 후 난리가 끝나고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짐에 따라 7살을 그런 악귀 귀신으로 만든 굶주림의 기억도 아득해졌다. 7살은 천사의 나이였다. 길에서 만난 거지 노인이나 엄마나 언니한테 말로만 들은 전쟁 고아가 불쌍해서 그 해에 세뱃돈이 든 저금통을 서슴지 않고 깨는 천사의 나이였다. 실상 누구의 7살이나 다 그렇듯이 수지의 7살 정일도
그렇게 똑똑하게 생각나는 건 아니었다. 동생의 손을 놓쳤는지 일부러 놓았는지 갈수록 아리송했다. 옆에 아무리 눈밝은 목격자가 있었다 해도 그걸 정확하게 증명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난리 중에 혼잡 속에서 동생의 손을 놓은 게 아니라 놓쳤다고 생각할 수도 얼마든지 있었다. 그때의 상황으로 보나 그때의 연령으로 보나 놓은 것보다는 놓친 게 훨씬 자연스러웠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생긴 이상가족들은 의외로 그 수요가 많았고 서로 찾아 헤매는 애타는 목소리가 난리가 끝나고도 몇 년 동안이나 이 나라 방방곡곡에 메아리 치고 있었다. 어떤 신문은 이상가족 찾아주기를 신문의 명예를 건 대사업으로 삼고 그 사람들의 애절한 호소와 기다리다 지친 얼굴과 서로를 확인할 수 있을 만한 단서를 한데 모아 넓은 지면을 아낌없이 할애하기도 했다. 매주 우표 딱지보다도 더 작은 가족 찾는 사진이 신문의 두 면을 촘촘히 채워도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무진장으로 나타났고 그 기사를 통해 가족을 찾는 행운아는 어쩌다가 있었다. 그것만 보아도 난리통엔 식구를 잃는다는 큰일도 얼마든지 다반사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벌써 태평성세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창경원의 벚꽃만 만발해도 자식을 미아로 만드는 머저리가 돼가는 판국이었다. 전쟁은 언제 있었더냐 싶은 옛날 얘기였다. 수지가 오목이 손을 놓쳤는지 놓았는지 그 한계는 모호했고 그걸 알고 싶어하는 사람도 처음부터 없었다. 수지는 자기 자신만 속여 먹을 수 있으면 속 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지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바로 자신을 속이는 일이었다. 오목이를 일부러 놓았는지 북새통에 놓쳤는지 기억나지 않는 게 사실이더라도 엄마의 참사를 보고 천벌이다라고 생각한 것은 그녀의 의식에 찍힌 죽도록 지울 수 없는 낙인이었다. 그 나이에 그토록 말똥말똥한 의식으로 그런 참사를 직시하고 천벌로서 순종할 수 있었다면 천벌받을 짓을 저질렀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고로 수지는 오목이를 놓친 게 아니라 놓은 거였고 어린 마음에 선악의 의식 없이 놓은 게 아니라 충분한 죄의식을 가지고 저지른 것이었다. 그건 비록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변명할 여지 없이 확실한 죄악이었다. 수지가 자신의 7살을 꼭꼭 움켜쥐고 그 누구에게도 펴보이지 않으려는 것도 그런 까닭이었다. 옛날 옛적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조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한나라 위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와 도성을 포위했다. 도성이 포위된 지 1년. 도성 사람들은 굶주릴 대로 굶주려 아귀가 되매 마침내 서로 자식을 바꾸어가며 잡아서 먹이로 삼았다. 역사 시간에 학생들이 졸면 역사 선생님은 이렇게 괴기한 옛날 얘기를 곁들였다. 여학생들은 꺄악하고 일제히 비명을 지르고 몸서리를 치고 어떤 아이는 혐오감을 못 이겨 헛구역질을 다했다. 그러나 수지는 그런 얘기가 조금도 신기하거나 재미있지 않았다. 아이들의 놀라움이 유치한 허풍으로밖에 안 보였다. 그녀 역시 옛날에 한 숟갈의 밥을 덜어내기가 싫어서 한 개의 고구마를 빼앗기는 게 아까워서 아무도 모르게 동생을 내다버린 적이 있기 때문이었다.